안녕하세요. 김정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실거래 하락 속도가 워낙 가팔라서 단기간에도 집값 분기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의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매매가 안 되거나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무작정 폭락이 온다고 하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을 활용하여 반드시 왕부자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타이밍, 입지, 물건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면 모든 정황을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이것 보면 집 못 삽니다. 자, 상당히 긴박하고 급박하고 위험하죠. 무주택자 100년 만에 최고의 기회. 한번 지나갔죠, 얼마 전에.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뭔 줄 아세요? 돈나무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돈나무. 자, 여러분들 이 황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먼저 집값 폭락, 경매 추락, 증여 급감, 실거래 급락, 자, 미분양 급증. 바로 이게 뭐냐? 집값이 하락하는 4대 원인. 워낙 강력해요. 이게 제가 이제 새롭게 뽑은 거죠. 자, 집값이 떨어지는, 부동산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이거는 아주 강력한 징조들입니다. 먼저 경매 낙찰가가 추락하고 있어요. 집값 1% 빠지면 경매 낙찰가가 10% 추락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21년 낙찰가율이 작년 꼭지 찍을 때 107이었는데 현재 100%까지 추락한 상황이고, 낙찰률도 57%나 됐는데 지금 42%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경매받아도 손해다라는 인식이 이제 점점 퍼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두 번째, 증여가 급감합니다. 왜 증여를 안 할까요? 지금 잘못다가는 이제 꼭지에 증여해줘가지고 증여세만 물고 집값은 떨어지고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값 하락 징조의 증여 2014년, 잘 보세요. 2014년 수준까지 증여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증여 횟수가 2014년 수준으로.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증여를 안 하겠어요. 왜?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증여할 이유가 없죠. 팔아먹어야지. 그리고 2020년 하반기 때 23만. 자, 23만이었던 게 최저. 지금이에요, 지금. 2021년 하반기 때 14만. 어떻습니까? 거의 반절까지는 아니지만 확 줄어버렸죠. 고점과 저점을 봤던 2014년 이후에 이래요. 지금 작년, 재작년 그걸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실거래가 급락 볼래요? 전국 집값 19년 3월 이후에 21년 11월까지 지금 꾸준하게 지금부터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거래가가 원래 19년 3월 이때가 제일 꼭지를 찍었었는데 지금 11월 달에 다시 또 이제 11, 12, 1월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거래가는 시세는 제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면 다음 달, 그 다음 달 적어도 3월까지는 추락할 것으로 제가 보잖아요. 서울 21년 7월에 2.4%, 올해 보면 2.4%나 뛰었어요. 그러던 게 21년 1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0.79예요. 떨어졌죠. 그런데 만약 1월 달에 이거 잰다면 훨씬 많이 빠졌겠죠, 실거래가. 자, 이제 미분양 미계약도 급증합니다. 네 번째네요. 분양 실사지수 100인데 서울 85, 경기 74, 대구 39. 자, 숫자 100은 제로고요. 100 밑으로 빠질수록 미분양 미계약이 팍팍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방은 미분양, 수도권은 미계약, 경쟁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2021년부터 26년 부동산 흐름과 폭락 시세. 여러분들 이제 왕부자가 되려면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 꼭 왕부자가 무슨 뭐 떼돈을 벌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로서 또는 집이 있어도 별로 안 올라가지고 마음고생만 신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아마 깨달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세월이 지나서 집값이 폭락하면 잡을 것 같아요? 자,
마음 졸였던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락장에는 겁나서 안 잡아요. 이건 심리 분석 결과 드러난 사실이에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뼈에 사무쳤으면요, 다음부터는 똑같이 뼈에 사무치는 일을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21년 9월달 정점 찍었네요. 부동산 폭등 끝. 자, 2.5배나 뛰었어요. 대략 4억 했던 게 10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네요. 21년에 집값 폭등했죠. 그럼 이제 22년 지금 현재 막 빠지고 있는데 12월 달 정도 부동산 대세 하락에서 10% 정도는 가볍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23년 12월 2년 후에는 대략 하락이 확대되면서 20%, 24년 30%, 이때는 부동산 폭락이 되는 거죠. 25년 대폭락돼서 40%, 26년 바닥이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바닥 시세에서는 최소 50% 이상, 이게 지금 시세에 반토막은 다 난다 이 말이에요. 많이 뛴 것은 7, 80%까지 날 수 있고 덜 뛴 것은 뭐 10%, 20%밖에 안 빠질 수도 있어요. 22년에서 23년 대세 하락, 24년에서 25년은 대폭락,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과 안정 대책, 집값 하락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이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걸 알고도 안 했어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사상 초유의 변수가 생겨서 강력하게 집값을 떨어뜨리는데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뛰었죠. 여기 보세요. 신규, 자, 분양을 받는 거, 지금 분양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당장 집값이 딱 떨어지는데 도움 안 돼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죠. 왜? 매입할 걸 분양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서 장기적 도움 준다는 말이에요. 장기는. 그런데 매물을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갭투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매물 유도하는 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투기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단기 효과를 봐요. 단기 효과를 본다는 것은 당장 집값 폭락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대책도 제대로 쓰면 단기 효과. 조금 답답한 것은 이 세 가지 단기 효과는 안 하면서 이것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인 건 뭐 집값 잡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 이게 직격탄이 돼가지고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자요. 여기 장기적 200만 가구나 분양을 합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150만 가구예요. 이거 여러분들 2기 예전에 100만 가구인데 미분양 넘쳐 흘러났었잖아요. 이번에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미분양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도심 역세권 개발도 장기적으로는 분양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라든가 특공은 조금 줄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아. 임대 특공 가점은 줄이고 일반하고 추첨제 중심으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값 하락이 더 가시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물 유도. 약 800만이나 되는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들. 이게 지금은 안 나왔고 오히려 사들였잖아요. 이게 집값 하락장에는 못 버티고, 갭투자는 못 버티고 토해내서, 그리고 월세 받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팔아버리고. 여기 보세요. 다주택자 매물 유도, 법인 사업자 매물 유도,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유도,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새 정부는 이걸 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계속 노래 부르잖아요. 이거 한다고. 이거 정확하게 방향을 잡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돼도 결국은 시장 자율 원칙에 의해서 지금 쓸데없는 규제가 많은데 집값 하락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규제 철폐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투기 금지. 지금 안정대책은 투기를 못하게 해야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갭투자를 이익을 환수한다든가, 다주택자들 지금 양도세, 중과세만 때릴 게 아니라 그거보다 오히려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 때려버려야 돼요. 개수별로 또는 금액별로. 그러면 절대로 집 안 내놓고 못 빼깁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들 왜 혜택을 줍니까? 자, X입니다. X. 특히 법인은 암적인 존재예요. 법인이 집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잡는 것은. 자, 종합대책 단기적으로 또 봤을 때 금리 인상, 대출 제한, 이거 제대로 먹혔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하면 실거주 안 할 수 없죠. 불필요한 규제는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대략 한 20, 30% 규제는 그 규제 때문에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폭락장의 심각성. 이게 집주인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려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것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먼저 집주인분들은 연끌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채무 불이행돼 가지고 나중에 경매당할 수 있고, 갭투자는 집이 하락하면 전셋값도 하락하면서 경매당할 수 있어요. 집주인은 이러한 문제에 특히 조심하세요. 여기 보면 부동산 폭락장은 이미 시동 걸렸다고 하죠. 비투 연끌족 견원 살벌한 경고.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주택자들 월세 목적 종부세 폭탄. 지금 월세 목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이제 종부세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갭 투자를 여러 차례 한 사람들은 경매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돼요. 세입자들도 나는 집 없으니까 괜찮아, 그건 아니에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전셋값이 집값 밑으로 내려가면서 깡통 전세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곳들은요 아예 그냥 전세로 들어가지도 마세요. 전세가율 80%는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지방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빌라, 오피스텔은 바짝 붙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건설사도 문제예요. 전국 미분양 이렇게 되면 부도가 속출하겠죠. 자, 무분별 분양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지금 집이 남아도는데 30% 떨이 분양이 나올 수도 있다. 금융업도 문제입니다. 취약 차주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금융부실이 생겨서 가계 기업 도산이 늘면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은행이. 자, 특히 국가 경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집값 폭락, GDP 대비 3% 급락을 준단 말이에요.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GDP에 이렇게 많은 1년 성장률을 급락시켜버려요. 총체적 부실, 경제 파탄을 가져오죠. 역대 대선,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 그럼 집값이 어떻게 이걸 작용했는지 한번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여기 보면 대통령 선거 때 이게 0입니다. 98년부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쭉 봤더니 어떨 때는 떨어지고 어떨 때는 올라가네요. 보면은 자, 92년 김영삼 정부 때 떨어졌네요. 그리고 2012년 노무현 정부 때 떨어졌네요.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갔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도 떨어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처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정도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계속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거품이 심하니까. 그렇지만 역시 이렇게 많이 뛰었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다. 정리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때는 좀 떨어지다가 누군가 당선된 다음에 좀 상승 확률이 좀 높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오히려 떨어졌죠. 자, 이번에는 자, 지방자치제 선거 쭉 보니까 지자체 때는 집값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 자꾸 들쑤시니까 그래요. 여기에 뭐 세우겠다, 여기에 뭐 안 들겠다, 호재로. 그래서 떨어진 경우는 한 번이고 다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뭐 대중 없어요. 올랐다 떨어졌다. 얘는 별로. 결론적으로 대선과 지자체 선거는 약간 상승에 영향을 준다. 자, 징역 급감, 낙찰가율 급락, 집값 하락의 징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2014년이죠. 14년 13만 7천 전국적으로 거래가 됐는데, 자, 2014년 상반기를 말하는 거예요. 2021년 하반기 때 보세요. 14만 3천. 여기 다 제꼈어요. 이때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자, 이거 떨어진 거를 쭉 연결해 봤더니 2014년하고 같아요. 얼마나 집값 전망이 안 좋으면 증여를 안 할까요? 여기서는 얼마 전만 해도 증여가 많았죠. 근데 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분양 가구수 보세요. 아니, 낙찰가율 보세요. 낙찰가율 경매. 자, 낙찰가율 보니까 2021년 2월 달에 한 100 정도 됐고, 최고 찍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름입니다. 그래요. 한 9월, 8월 때 107.6까지 찍었다가, 자, 지금 100.6으로 엄청나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낙찰률은 더 그래요. 56.5까지 찍고 57.8까지 여름에 찍었다가 지금 보세요. 42.7. 아주 급락해버리죠. 그러니까 낙찰률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불안하니까 안 받는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집값 하락의 징조인 근거 자료. 분양 보세요.
이번 달 분양 경기 실사지수, 즉 보통은 100이에요. 100이 웬만하면 넘었어요. 그런데 서울이 85.0, 인천 76.0, 경기 74.4, 대구 39, 대전 62.5. 지방일수록 분양이 미분양 날 가능성이 높다는 수치죠. 다 100 이하죠. 100 이하. 그나마 서울이 아직까지는 튼튼한데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이제 코앞으로 닥쳐왔다.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시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거래가가 중요하죠. 전국 모두 하락한다고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자, 20년 7월 달에 꼭지를 찍었어요. 무려 거의 5%까지 뛰었고 21년도도 보면 대략 7월 달에 꼭지를 찍었어요. 0.27. 근데 지금 보세요. 0.79에 마이너스 0.79. 지금 0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실거래가가. 지금 거래하면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수준으로 떨어졌냐? 2019년 1월 달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여기 보세요. 연기를 지으니까. 월세 지수 증가는 전세 소멸. 월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집값 하락에 긍정적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제 전세가 시간이 흐를수록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폐지한다고 해서 폐지되는 게 아니라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세가 우리나라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흉이었어요. 왜? 갭 투자 때문에. 월세 지수 증가하고 있고 전세값은 떨어지고 있고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30개월 만에 지금 하락했다. 경기도가 진짜 오랫동안 뛰었잖아요. 30개월이나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폭등했다가 딱 보이네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하고 시작했죠. 자, 이제 가계 신용 보니까 지금 1,800 약 50조 정도 빚을 지고 있어요. GDP 대비 약 한 105%. 즉 빚이 우리나라 GDP보다 더 많아요. 세계 1위고요. 주요 국가에서 1위고 그 다음에 상승률, 가계대출, 가계부채 증가율도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가계부채. 즉 뭔 말이냐. 막 사채라든가 잡히지 않는 빚 이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162%예요. 100%가 아닙니다. 지하경제까지 포함하면 162%. 1800이 아니에요. 3100이라고 분명히 찍혔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위험해. 이것만 해도 1등인데 이거 하게 되면 왕 1등이겠죠. 어떻게? GDP 대비 162. 다른 나라하고 100으로 했을 때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비교했을 때 노르웨이라든가 뭐 네덜란드라든가 이렇게 인구도 별로 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제 인구는 5천만 정도 가까이 뭐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사는 정도도 한 2, 3만 달러 이상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10대 강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보자고요. 한국,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한국 104.2입니다. 지금 위에로 비교했을 때 GDP 대비. 영국 89밖에 안 되고 미국 79밖에 안 되고 프랑스, 자, 일본, 독일은 다 50에서 60밖에 안 돼요. 심각하잖아요, 벌써. 그리고 밑으로 따지면 더 심각하고 세대수 증가와 세대원수 감소, 전문가들 집값 전망. 자, 평균 세대원수. 누구 그럽니다. 자,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집값 뛴다. 뭐 일리는 말이죠. 그런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즉 세대원수는 감소된다. 이거 보세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세대수가 증가해가지고 약 300만 가구가 증가했네요. 그런데 숫자가 2.53명이었는데 지금 2.2명으로 줄었어요. 왜?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가 꼭 집값 상승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집을 못 사거나 아니면 뭐 원룸, 고시원 또는 뭐 이런 것들, 오피스텔 조그마한 거 이런 거밖에 주택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매입할 확률도 높아요. 전문가들 말 바꾸기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얼굴 사진 보면 다 알겠죠? 자, 보합, 상승세 둔화, 하락 전환, 대선 이후 전환, 그 다음에 강보합, 상승세 둔화, 하향 안정화. 특히 우리 이상우 전문가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고 폭등이었는데 하향 안정화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대출. 자, 상승세 둔화 어때요? 다 말 바꾸겠죠. 상승세 둔화를 말 안 썼어요. 이 사람들 다 엄청나게 뛴다고 얘기했죠. 22년 벌써 딱 흐름이 나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지나면 이제 하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 것 같은데요. 이것 보면 집 못 산다, 무주택자, 100년 만에 왕부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실화입니다. 30% 세일, 뭐 폭탄 할인 분양, 떨이 분양. 왜? 미분양이 준공후 특히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이면 시행사는 망합니다. 시공사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떨이를 하는 게 30%라도 싸게 분양하는 게 그나마 장기간 미분양보다 나으니까. 9월부터 부동산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여 1월 현재 전국 대부분 아파트가 실거래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설과 대선을 거치면서 하락폭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매수시장과 매물, 목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